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비 태지소득, 그러니까 양도소득 제외한 종합소득비 태지소득에 대해서 계속 할 거고요.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크게 이제 제1간 총수익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이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이제 2간에 있고, 3간에는 이제 기속용도하고 취득가액, 그러니까 그 기속 시기하고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되어 있고, 4간에는 이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예외적인 부분, 그 다음에 5간에는 이제 공제, 근로소득 공제, 퇴직소득 공제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6간에는 종합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6간까지 있고, 실제로 조문이 약 25개 조문 정도 됩니다. 했는데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총수익 금액을 이제 구하는 부분, 이거는 실제 이제 계산 문제하고는 연결됩니다. 총수익 금액, 네, 필요경비에서는 보시면 이제 사업소득,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보험차익, 네, 필요경비 부산익, 업무용 소형차, 오타가 있네요. 업무용 소형차가 기타 등등 있는데, 주로 이제 이게 법인세법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 낼 때는 소득세 고유의 분야, 소득세 고유의 조문 갖고 기출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법인세가 크게 대동소이한 부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보험차익, 그 다음에 업무용 소형차는 거의 이제 소득세에서 다르지 않고 법인세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기출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그 계산 문제까지 보실 필요 없고,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금액의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자 배당,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거고, 여기서 나오는 오늘 주로 배울 거는 주로 이제 사업 소득하고 기타 소득 쪽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타 소득도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업 소득을 중용한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주로 사업 소득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 중에 이제 기타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그러니까 비중이 좀 낮습니다. 사업 소득을 주로 물어보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은 좀 낮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기속하고 이제 취득금액 어떻게 하냐. 네, 주로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의 고유한 조문과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예외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 출제 빈도가 좀 다를 뿐 다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부당이익 계산은 일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부당이익 계산 같은 것은 이제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는 이제 판례를 이제 인용해서 출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저희가 이제 초도세 첫 부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주자 부분 이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거주자 부분도 이제 과거는 출제비가 좀 낮았지만 조금씩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항상 나오는 부분은 이제 공동사업. 소득세 쪽에서는 공동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그다음에 상속 경우에 소득금액 구분 계산. 이것도 이제 예전에 이제 상속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연금 계산을 예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게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결승공부 이하결승 공제, 이 부분도 이제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과 결승공은 거의 매년 혹은 2년만 한 번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승공과 이하결승공은 이제 법인세도 다르지만 우리 사업소득 소득세 쪽에서 특이한 부분입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 있고, 퇴직소득 있고, 양도소득이 있고, 각각의 결승금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이 결승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결승고무, 이하 결승고무 이게 이쪽 45조 내용은 양도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관련된 내용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양도소득 쪽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양도소득과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5조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는 이게 그 우리가 채권들의 약간 특이하게 이제 발생주의 개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문제도 있어서 이 46조는 이 자체 문제도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원천징수와 쪽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매년 조금씩 이제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소득공제에서 그 나오는 부분이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래서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누구냐, 추가공제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얼마냐. 이것까지는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그 기본공제는 뭐 100만이냐 150만이냐 이렇게까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얼마를 공제해 주는지까지 알아야 되고, 추가공제 50만원이냐 뭐 이 정도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는 자주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계획 공제 같은 공동사업자 들어간 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수준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득세 쪽은 그 범위가 많지만 그 나오는 분야가 거의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쭉 훑어보니까 모든 시험이 이제 그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은 약간 계산 문제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회계사 시험 외에 이제 세무사라든지, 세무사는 약간 그 계산 문제 위주보다도 개념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한 반만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급하고 9급은 당연히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질문 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만 좀 많이 아시면 소득세 쪽 접근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실제 이제 각 조문 보면서 이제 조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입사서 총수익 금액입니다. 총수익 금액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해서 이제 소득 금액, 거주자입니다. 거주자고 이제 비거주자는 뒷부분에 또 챕터 달래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주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 퇴직소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는 따로 챕터 달리에서 또 조문이 나옵니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은 해당 가세 기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반적으로 10월 30일까지 수입할 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할 때는 그 수입 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거래 당시 가액에 의해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가세기하는 사업소득 금액 또는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 산입한다. 뭐 말이 이렇게 좀 많이 써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사용 소비, 가사용 소비라고 합니다. 우리 부가세에서도 여러분 배웠듯이, 부가세에서도 내가 이제 매입했지만, 내가 이제 매출을 이렇게 매입했지만 내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간주 매출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간주 부가세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재고자산을 사업용으로 만들지만 이제 소비용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비용으로 하면 부가세에서도 이제 부가세 끊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출을 인식하는 겁니다. 매출을 인식하고, 매출 인식하면 당연히 매출원가를 인식하고, 매출 원가를 인식하면서 소비한 것도 우리 이제 수익으로 잡고, 그럼 금액을 어떻게 하냐? 금액을 했을 때는 보시면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의 금액은 소비하거나 지급했을 때 가액에 해당하는 것,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는 거의 이제 시가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장부가.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용 소비도 수익 금액에 포함한다는 거고, 그냥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 소득세이기 때문에 법인세하고 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법인이 하나의 실체고 여기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이제 실제 자연이라고 자연이 있고 실제 이제 인의 성격을 있는 것도 이제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소득세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모든 임직원에 대한 급여가 법인에서는 이제 비용을 처리해 주는데 소득세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배당 우리 이제 법인세 쪽에서 보는 배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급여는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처리 안 해줍니다. 그건 뒤에 부분 설명해 줄 테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상여는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이 아니다. 비용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자 급여 외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사대보험 같은 거를 하잖아요. 사대보험 같은 것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여만 안 해주고 사대보험 같은 것들은 또 비용 처리 해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건 항상 시험에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용 소비를 여기가 흔히 말하는데 자가용 소비도 수익 금액이 필요한 우리가 이제 수익 금액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총수익 금액의 불산입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총수익 금액에 사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면 환급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간단한 건 좀 말씀드리면 소득세가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은 우리가 이제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가해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해 결손금액 부전에 충당된 금액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사입하지 않는다. 이건 법인세랑 똑같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이랑 똑같이 있고, 무상으로 우리 이제 채무 면제액 같은 면제액을 받았으면, 채무 면제액을 받았으면, 이걸 받고 결손금 보전한 경우, 이때는 이제 이익으로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으로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왜 해줬냐면 채무 면제액을 주로 언제 받습니까? 채무 면제액이라는 거는 내 재무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채무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잖아요.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채무 면제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채무 면제액이 만 원이면 세금이 예를 들어 300원이다, 3,000원이다. 그러면 7,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을 해상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 도와줘서 채무 면제를 준 건데 정부가 또 그 중에 일부를 또 가져가면 해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채무 면제 같은 것들이 결손금 보장에 사용되면 총수익 금액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가세기간으로부터 2월 된 소득 금액은 해당 가세기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됩니다. 2월 가세 소득이라서 이거는 법인세랑 똑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임업, 제조업,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한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종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가세기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아까 했던 자가용 소비 있잖아요. 자가용 소비는 가사용 소비, 우리 이제 가사용 소비라고 그러는데, 가사용 소비는 우리가 수입으로 인정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최종적으로 매출 원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공품으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투입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가 생산한 거를 또 다른 투하 자본 성격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사용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에 삽입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당연한 건데 왜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사용 소비하고 헷갈리니까 가사용 소비하고 헷갈리지 않게 명문화해서 넣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 이제 건설공사에 이제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총 수익 금액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세를 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투입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업 중에 만든 제품을 다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쓸 때는 그 최종적으로 매출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 단계 제공품 쪽에 쓰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총 수익 금액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소득 금액은 여러분들 이제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 필요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본 건 총 수익 금액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고,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게 뭐냐 요거를 이제 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필요경비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뭐냐,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볼 때는 해당 가세기간의 총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합계액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총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한다. 그래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합계액을 한다고 할 때, 이 통상적인 것의 개념이 뭐냐를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 통상적인 것은 내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 내가 제조업이라면 이 제조업군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적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제 소송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소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을 하다 보면 뭐 불량품도 만들 수 있고, 뭐 제조물 책임법에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을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송이면 통상적인 겁니다. 통상적인 거.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제조업 내 사업체를 잘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뭐 아주 가끔 비통상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그러면 통상적인 걸 아닌 걸로 봐서 필요경비로 이제 해당하지 않냐? 그게 아니고, 이 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예상하는 거는 통상적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내가 아니라 내가 속한 군의 개념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당 가세기간 전에 총수급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가세기간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가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지만 그 가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는 것만 그 가세기간에 필요경비를 하는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수익금액하고 필요경비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 기타소득, 퇴직소 같이 보는데, 종합소득이 있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제가 왜 드렸는데, 법인세 입장에서는 뭐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무조건 법인세에 법인세에 대한 항목이기 때문에 수익도 인식하고 비용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처분금액은 수익일 거고, 우리 장부금액은 이제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는데, 그래 이제 소득세 쪽에서는 토지하고 건물 이런 부동산 쪽은 양도소득,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의 대상을 처분했으면 양도소득 가는 거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이 아닌 거, 이쪽 대상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좀 특이하게 이제 우리 종합소득에서는 모든 유형자산 처분을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인식했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복식후 의무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수익으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상하게 이제 유형자산 법인세 쪽에서는 모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다 수익하고 비용으로 가는데 그 소득세 쪽에서는 또 동일한 유형자산 일부는 양도소득으로 하고 일부는 종합소득으로 가고 근데 가는 것 중에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또 간편장부가 있고 간편장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 안 되지만 여기는 해당되는 거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지금 제가 요거는 시행령 쪽에 나오고 있고 이게 시행령 쪽에서도 약간 산재되어 있어요. 산재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요 조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걸 표현하지 못했는데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그 PDF 파일에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시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지문 형태로 이제 출제를 잘 안 내는데 계산 문제 같은 거 좀 어려울게 되면 유형자산 쪽 처분 손익이 이제 포함된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사업자가 그 복식보기 대상자다, 뭐 간편장부 대상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자의 종류별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명확히 아시려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아직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고 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과거에는 아예 이제 안 된 그 양도소득 외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과거에는 아예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논문을 쓰신 분들도 있고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제가 이제 요번엔 정리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저는 이제 시험 기출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성충당금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퇴직금하고 충당금 관련된 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인세랑 유사하기 때문에 법인세 쪽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소득세 쪽에서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있고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지문 형태로 나오는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밖에 주다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선충당금을 이제 필요금을 계산하는 경우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1%냐 실적률이냐 그리고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선충당의 잔액은 다음 가세기간에 계산할 때 총 소득 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총합법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년도에는 성공으로 산입하고 그 다음 2년도에는 얘가 입금 산입되고 새롭게 성공 산입되고 그러니까 필요경비 잡고 수입 인식하고 필요경비 잡고 여기 총회법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대선충당금은 총회법으로 회계 처리, 그러니까 세무 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퇴직충당금은 또 보충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세에서 공부하실 때 이제 그게 헷갈릴 텐데 대선충당금은 총회법으로 하게되어 있고 우리 법조문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퇴직충당금 쪽은 우리가 이제 보충법 방법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보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에서 많이 하듯이 증감부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차익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국고보조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고 대부분 다 이제 법인세랑 겹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를 보실 필요는 없고 필요경비 불산입 부분 보겠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은 우리가 이제 법인세 쪽에서 이제 송공불산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한데 예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소득세 쪽에 있는 거를 이제 포괄시에서 보면 됩니다. 법인세 쪽에서도 이제 법인세는 우리가 송공불산입 하잖아요. 똑같이 소득세와 이제 지방 소득세는 이제 송공불산입 한 상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벌금하고 가료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송공불산입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송금 인정해주면 이제 막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처분해 주려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세징수법에 대한
강제 징수비도 우리 필요 경비로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납부한 세액도 인정 안 해주고 있고, 예,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이거는 필요 경비 불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사하고 실제로 이제 개인 소득세이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체하고 가사하고 막 구분 없이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가사 경비로 쓰는 것들은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세도 이제 마찬가지죠. 부가가치세 매입세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세액하고 상계를 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중에서도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세와 납부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 공제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필요금이 안 해준 거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은 요 면세 사업자라든지 이제 간이가세자 또는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은 공제를 받으면 필요 경비를 인정 안 해주고, 공제를 못 받으면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요게 이제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의 의무 불이행, 앞에 똑같습니다. 가산세라든지 뭐 이런 말 똑같아요. 그래서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 되는 공과금은 마찬가지 필요 경비를 인정 안 해주고 있고, 가세 기간 중에 지출한 경비 중 업무와 무관한 거는 마찬가지로 필요 경비를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비용도 우리가 당연히 인정 안 해주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업무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을 처음 보실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필요 경비로 해주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 전체를 필요 경비로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금 중에서 손해배상 이만큼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의,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필요 경비로 이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위반한 거랑. 그래서 이제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아닌 것들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필요 경비를 인정했을 때 통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통상적인 것들은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이 이제 어떤 업종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이제 불량품하게 어쩔 수 없이 고의가 아닌 것처럼 제조 불량품 만들면 손해배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고로 인해서도,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해서도. 그런 것들은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을 보실 때 필요 경비의 기본 개념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것들,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 아닌 거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보실 때 필요 경비일 때 기본 개념이 용인되고 통상적인 건지 이걸 이제 개념이 먼저 있고 접근하시면 이거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비용 같은 경우는 수입하고 비용하고 이제 대응의 원칙이잖아요. 그런 거 위배되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 업무무관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경비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당연히 필요경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와 무관된 거는 다 필요경비가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가 뭐냐면 우리는 사업상으로 어떤 대여를 해줬어요. 대여를 해줬는데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경비가 될 수 있고 사업에 관련이 없으면 이제 필요경비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거래뿐만 아니라 그 거래 주변 그 사실까지도 그 판단해야지 필요경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 외에는 그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은 무조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 문구 하나를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확히 잘 그 처음 공부하신 거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단어 하나를 무미건조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괜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과실하고 중대한 과실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 하나를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뭐 중요한 단어 위주로 이제 머릿속에 넣겠다 그런 건 뭐 바로 틀립니다. 근데 업무용 소유차 관련된 거는 법인세 최근에 이제 그 개정되고 보완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수님 중에서도 이제 관심 있고 과거 이제 실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지는 않는 하여튼 이슈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법인세 쪽에서 나오고 있고 소득세 쪽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기부금도 있는데 기부금도 대부분 이제 법인세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부금도 그 법인세 쪽에서 주로 나오고 소득세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기부금 문제 내려면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접대비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가끔 나옵니다. 접대비는 그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접대비는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접대비도 뭐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보를 다 줘요. 정보를 다 주고 접대비의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접대비란 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명목에 상관없이 이해주상 목적으로 그러니까 접대, 교체, 사대 그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위해서 지출한 금액.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접대 그 시험 문제 보면 주로 계산 문제 많이 나오고 접대비가 얼마가 있고 한도액은 얼마고 그 정도까지 정보 다 줍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접대비 기본 개념이 나온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 것을 사용해서 지출하는 접대비. 그래서 이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접대비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적격증빙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만 그 접대비로 인정해 줍니다. 뭐냐면 접대비의 개념이 있으면 적격증빙 얘만 이제 접대비 한도로 가는 거예요. 접대비 한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냥 필요경비 불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격증빙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좀 물어보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적격증빙이 얼마고 비적격증빙이 얼마고 그 다음에 한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카테고리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한도 금액이 사업적 가세 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호의 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우리가 이제 필요금액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본 한도 금액은 1,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기본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대비에 이제 우리가 수익 금액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200만 원이 되는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당 월수, 그러니까 무조건 뭐 6개월 이내
2개월짜리라고 해서 3,6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액션을 한 것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3,600만 원이면 월 300만 원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익금액 한도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 한도가 있고 추가적으로 한도를 하나 더 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100억 원 이하는 이 정보는 주는 문제가 있고 안 주는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외울 게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아닌 경우는 1,200만 원인데 중소기업 아닌 경우 왜 이렇게 적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기업이 크면 수익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도도 많이 늘어납니다.